50명에 가까운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경기도 성남 은혜강 교회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이죠. 신규 확진자는 70명대로 크게 네. 줄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태가 안정화되는 그 전형성을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확진자가 70명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100명 아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격리 해제자는 300~400명씩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는 줄고 해제자는 늘고 네. 또 하나는 검사 중인 그 대상자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대상이 줄게 되면 확진자가 수가 더 줄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안정화로 가는 그 어떤 전형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건 반가운 일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역별로 봐도 대구가 이제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 수도권에 중급의 클러스터가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들이 조금 몰려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수도권, 그 서울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성남 은혜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남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서울에서도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2, 3차 감염의 우려가 이제 커지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확진자 49명 중에 물론 대다수는 성남에 살고 있지만 서울이나 인천 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뒤늦게 확진된 사람들은 대부분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서울도 뭐 서대문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노원구도 있었고. 예, 노원구도 예.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 정수기 관리 직원도 있고 뭐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노인 환경 지킴이 같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발병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수조사도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접촉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 3차 감염이 꽤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제 서울에서도 생활치료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태능선수촌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200실 정도 규모인데 300명까지는 가능하고요. 모두 1인 1실이 가능합니다. 어제 네. 7명이 입소를 했는데요.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마치면 이제 퇴원을 하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2단계는 관광 비즈니스 호텔 준비하고 3단계는 서울시 산하 연수원이 충남 서천이나 뭐 이런 수안보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전원 격리하겠다. 그다음에 네.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시설도 갖춰놨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경기도도 조만간에 20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네. 예. 자, 2,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은혜강 교회 얘기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 소금물 소독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 주셨어요.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부에서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금물을 분무기로 이 입에다가 뿌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예.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첫째 하나는 소금물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확산이 제 생각으로는
한 몇 가지 경로로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환자라고 할 때 환자 입에다가 분무기를 쏘게 되면은 네. 그 환자의 바이러스가 일단 분무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분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환자의 입에 분무기를 직접 분사하다 보면은 바이러스가 비말 형태로 공중으로 분산할 수 있고 그것이 옷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또는 손에 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나 옷에 묻은 바이러스를 눈, 코, 입에 가져가면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글쎄 이제 한간에는 소금물로 코로나19에 대한 소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이제 잘못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감기, 감기하고 독감은 좀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소위 말하는 감기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소금물로 입을 헹구거나 가글을 하면은 증상이 좀 완화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감기 초기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은 가글을 하거나 소금물로 예. 이런 예.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 코로나19인 경우에는 그게 알려져 있지 않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혹시 소금물이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첫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이 너무 시간이 짧은 거죠, 이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무열되기 직전이라도 바로 감염이 되어서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물이 지금 은혜의 강교회 같이 한 경우에는 거의 사멸력이 없거나 네.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용한 방식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소금물이 감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독감이나 코로나에는 효과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왜 예. 그런지.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는 신종으로 알려져 있고 예, 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잘못된 정보들. 예를 들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이러스가 뭐 활동을 멈추거나 이게 뭐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이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예방에는 드려야 되겠고 자구책으로 아마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이것이 더 크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예. 그러니까 더 확산을 부추긴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평가가 아직까지 됩니다. 과학적인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나돌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소금물이 어떤 형태로든 뭐 감기나 독감 이런 데에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정확히 확인된 바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목이 칼칼하거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씻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있으면 씻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 쪽에 좀 촉촉하게 젖어주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막는 우리 몸의 기능이 있을 수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습도를 좀 높인다든지 가습기를 틀어놓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이 일부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바이러스에 미치는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잘못된 정보들이 아마 이 코로나19에 적용이 되면서 은혜의 강교에서 이런 방식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감기균이나 이런 데도 뭐 저항력이 있거나 소독을 해준다거나 살균 효과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전혀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 바이러스에 미치는 효과와 사람에 미치는 효과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바이러스에 어떤 효과를 미치나 이것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교회에도 예배를 좀 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씩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숙주를 찾는데 숙주라고 하는 것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전파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종교 모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예.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일부 폐쇄하려고 하는 조치를 했다가 예, 예, 이제 예. 교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 발 물러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그러면 권고를 드릴 테니까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예배를 진행하기를 권고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국민이 신천지에 대해서 보는 어떤 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지금 이런 정통 개신교에 대해서도 도대체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신교가 신천지와 무엇이 다른지 이것을 개신교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네. 하나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선한 목자 그런 어떤 종교의 기본 어떤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도 이분들이 단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감염 확산에 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면 이게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작 피해를 받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도 종교인들이 뭔가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예. 갖습니다. 종교 활동 또 뭐 예배가 됐든 뭐 미사가 됐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죠? 네. 자, 오늘 집계가 나왔는데요. 유지범 네. 해설위원이 정리를 해주실까요? 어제 하루 84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환자는 8,320명이 됐고요. 격리 해제는 264명. 그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1,401명으로 늘었고요. 사망자가 6명 늘어서 81명. 현재 중증으로 분류되는 환자가 7, 8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자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2명, 그러니까 35명에서 32명으로 줄었고요. 서울, 경기가 12명, 31명. 이것은 아마 이 은혜강 그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경북이 5명. 그 외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시도에서 발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구, 경북,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발생자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예. 어제 하루 추가 확진된 환자는 84명입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8,3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사망자도 6명이 늘어서요.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가 81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추가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생기는 것 역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또 개인 위생 뭐 이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전체 감염의 80% 이상이 집단 감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라든지 그 이외에 콜센터, 지금 우리가 은혜의강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은 언제든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개별적으로 집단 감염이 아닌 개인이 전파를 시킨 경우에는 그 숫자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집단 감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우선은 줄여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는 종교 모임을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또 다른 하나는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 집단에 속하신 분들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조해야 되고.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진단 확진 검사도 빨리 받으셔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피로도는 좀 있지만은 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집단 감염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은 뭐 이것이 종식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유재석 해설위원이 아까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은행강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좀 늦게 이루어진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게 그러니까 지난달 28일부터 경기도에서는 예배 자제를 했는데 네. 이 교회는 지난 1일, 8일 일요 예배를 받고요. 수요 예배도 강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 환자가 나온 뒤에 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이제 8일에 감염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부터 15일까지 6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예. 6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15일에 6명이 확진된 뒤부터 전수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교인이 135명인데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거기 있는 교인들이 사실상 뭐 통제 없이 돌아다닌 것이죠.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도 7명으로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밀집 접촉자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접촉자를 양산해서 이제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예. 이 성남에 있는 이 교회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 목사가 사과의 말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뭐 목사는 앞으로 이 목회 활동을 그만두겠다.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 서울에 있는 강남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 네. 지역 주민들이
그 주변을 방역을 하면서 항해를 했거든요. 그 종교가 사실은 뭐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줘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떤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교회는 특히 그 소모임을 뭐 밤에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꽤 소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주변이 사실은 요 성남 요 지역 주변은 굉장히 뒤쪽에 다세대 주택도 있고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인데 네. 그 밤늦게까지 비교적 소란스러운 무슨 그 예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도 상당히 불안해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더 그 힘들고 예.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요. 저게 뭐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개학을 앞두고 방역 당국 그리고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립 총괄 조정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개학이나 개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염려되는 점은 밀집된 공간 안에서 상당히 다수의 그 학생 또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또 학생들은 비교적 치명률로부터는 낮은 상황이기는 하나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고령의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로서의 학교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오늘 오후에 교육부가 이 개학 연기에 관한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개학 연기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이게 마냥 또 연기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개학 이후에도 뭔가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기나 또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반적으로 학생,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옮아 와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도 이제 일종의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가정에서 오는 다양한 아이들이 학급에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감염이 되고 집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거기다가 아이들은 감염도 기본적으로 잘 안 되지만 또 된다고 하더라도 경증을 앓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중증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염이 되더라도 감염 증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소위 말해서 조용한 전파자, 그러니까 스텔스 전파자거나 또는 사일런트 스프레더. 그러니까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정작 집으로 가져와서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옮기고 또 지역 사회에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상존하는 것이죠. 네네. 또 다른 하나는 학교가 과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학생이 일단 한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우선 예. 하나는. 그러면서 아이가 상당히 그런 데 대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학교가 이런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를 적절히 격리하고 그다음에 전파 확산을 만들 수 있는 방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학교에 되어 있느냐. 네. 그런 걸 볼 때도 또 좀 회의적인 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개학 연기는 다소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때 학사 일정 얘기를 하는데 예. 학사 일정은 추가로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죠. 예. 우선 당장은 임박한 것은 우선 건강이고 사회적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방역 당국이 발표한 게 추가 확진자가 84명인데요. 퇴원 또는 이제 자가격리 해제된 분들이 이제 20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확진자보다 이제 모두 치료를 마친 분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폭도 커지죠. 예. 확진자는 이제 10여 명, 수십 명대고 해제자들은 수백 명대가 되니까요. 앞으로 이제 그 격차는 더 넓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 어제 방역 당국에서 그 격리 해제자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1,400명 정도가 됐으니까 절반인데요. 추세만 참고해 본다면 그 확진을 받은 뒤에 음성을 받고 해제된 비중이 현재까지 한 8.8%인데 이건 좀 더 올라갔겠죠. 예, 10% 예. 가까이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제되기까지 평균 14.7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2주 정도면 치료가 확진이 되더라도 2주 정도면 완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예. 되면 지금으로부터 2주를 역산하면 그때가 환자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였거든요. 그러면 14, 15, 16일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격리 해제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연령대별로 했을 때가 조금 흥미로운데요. 3, 40대나 10대 미만은 거의 10%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70대가 3.5%, 80살 이상이 2.3% 이렇게 되니까요. 연령에 따라서 조금 그 나이가 어린 쪽은 격리 해제까지 쉽게 가는 것이고 예, 예. 고령자들은 그만큼 치료도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 고령자가 이 코로나19는 고령자 연령층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게 네. 여기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 연령별 격리 해제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80세 이상에서는 격리 해제율이 2.3%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70대도 역시 뭐 마찬가지고요. 60대, 70대, 80대 나이가 올라갈수록 격리 해제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 숨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잘 아시다시피 겨울 되면은 통상의 독감으로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제 희생이 많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호흡기 질환이 되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서 폐렴이 상당히 이제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힘겨운 그런 질환이거든요. 코로나19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환이 고령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환은 특히나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약이 없는 데다가 이제 예방 백신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근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거든요. 얼마나 면역 기능이 강력한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제 면역 기능이 아주 저하가 돼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단 연령이 높으면 명백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명백한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혈압이거나 당뇨거나 이런 이제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망 원인으로서 이제 기저질환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암, 그 이외에 뭐 이식, 그다음에 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고령자들께서 고령이라고 하는 면역 질환이 낮았다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확진이 되고 치료에 빨리 돌입을 하게 되면은 큰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치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희생당하신 분들은 오히려 기저질환이 너무 깊어서 병증이 빨리 진행이 됐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경로든지 상관없이 확진이 좀 늦어져서 치료가 좀 늦게 되신 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치료에 빨리 돌입하고 집중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치료가 되는 그런 질환이니까 오히려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진단하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제, 이 코로나19만을 위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보건당국이 이 코로나19의 변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예. 이것도 좀 우려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중국이나 지금 유럽 일부 국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변이가 되면은 확산이 좀 더 빠를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변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오로지 치료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좀 놓고 보면은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치료에서는 특히 뭐 더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 그렇기-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약이 한 종류가 아니고 전문적인 약이 아니더라고 예. 하더라도 보통 몇 개 다른 약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약을 써서 안 되면은 다른 약을 쓰거나 복합적으로 쓰거나 이런 수단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네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전파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돌연 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치료와 관련해서는 크게 뭐 주목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분 같은 경우 증상이 좀 있다고 하면은 빨리 그 진단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를 빨리 할수록 그렇습니다. 회복률도 높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해외에서
잠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진단 검사 키트가 이게 부정확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 하원에 계신 의원 한 분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CDC에서 아마 이제 자료를 받아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WHO가 정한 RT-PCR이라고 하는 유전자 증폭 기술에 기반한 스탠다드 방식이에요. 예. 이것은 확실히 공인된 스탠다드 방식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하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엘라이자 방식이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기술, 항체 기반으로 한 검증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감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는 민감도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것을 딱 검출할 수 있는 특이도, 이거를 스페시피시티라 그러는데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엘라이자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당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오로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WHO가 사용하고 있는 스탠다드 기술로만 검증이 된 그 진단검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 하원 의원께서 아마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엘라이자 방식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진단 키트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거니까 예. 이거는 오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 그렇군요. 바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혼동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PCR 방식이라는 게 이제 그게 유전자 증폭 그렇습니다. 기술로 인해 그걸로 이제 바이러스를 검출해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 미국 이 하원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면역 항체 단백질 가지고 이제 검출하는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또 완전히 기술 자체가 예, 다릅니다. 예, 예, 혼동했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그 한국인들 가운데 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확진 환정을 받는 경우가 예. 심지어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공항에서 최초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발열 검사를 하는데 예. 지난 1월 31일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특별 검역 절차를 시작한 이후로 최근까지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3, 14일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증상자만 해도 76명. 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 지금까지 해외에서 유입한 사례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중국보다 유럽 방문자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이 22명. 그러니까 유럽으로부터의 질병 유입이 가시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유럽 전체가 이제 15일부터 유럽 전체였다가 이제는 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전부 다 이제 특별 검역 절차를 밟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유럽에 유학을 갔거나 뭐 여행 갔다 온 사람 우리 국민들도 지금 속속 그 확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과 유럽은 폐쇄 정책을 씁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것이고요. 네. 또는 뭐 자가격리, 중국처럼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경을 막지 않고요. 특별 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평가가 있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우리가 취하는 방식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아마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지금 역유입 우려가 있었는데 중국 못지않게 지금 이제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발 유럽 전역의 확산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네. 미국도 향후 한 몇 달 동안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레오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